암 환자는 일단은 몸의 독소를 줄이고 영양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양과 해독의 원리로 건강한 삶을 돕는 완전해독연구소의 류은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미국인들의 주식을 보면 왜 질병공화국이 됐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탠다드 어메리칸 다이어트라고 해서 SAD 식단을 미국인의 식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먹는 식사를 보면 가공식품이 약 57%를 차지하고요. 과일과 채소의 섭취가 10% 미만이 됩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냉동된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고 점심과 저녁도 피자나 냉동 파스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요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냉동된 음식을 또 가공식품을 50% 이상, 거의 주식이나 다름없죠. 주식으로 먹다 보니 미국인들의 신진대사가 엉망이 되는 거죠. 가공식품을 많이 먹다 보면 일단 해독해야 되는 첨가물의 양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생명이 담겨 있는 효소라는 성분이 아예 없습니다. 효소가 없는 음식을 먹다 보니 몸에서는 굉장히 많은 효소를 만들어야 되고 또 많은 독소들을 해독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해독의 중심, 또 영양소 합성 저장의 중심인 간이라는 장기가 망가지게 돼요. 또 대부분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장에도 도움이 되는 음식 섭취가 적어집니다. 간과 장의 건강이 매우 악화가 되죠. 많은 질병의 중심, 또 특히 비만의 중심도 간 건강의 악화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 기능이 무너지면서 수많은 질병들, 암, 심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 여러 많은 만성 질환에 걸릴 수밖에 없는 몸이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에 원인을 두고 있고요. 또 이로 인한 간과 장, 또 몸 전체의 오장육부의 건강 악화에 그 원인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통 3대 표준 치료라고 하는 암 치료법이 있습니다. 방사선, 수술, 항암요법을 쓰죠. 그래서 보통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면 방사선이나 수술이나 항암 이 세 가지로 많이 접근을 하게 되고 항암은 또 간혹 안 하시기도 하고 보통 수술이나 방사선 또는 수술로 이렇게 끝나기도 합니다. 대부분 암이라는 질병을 국소질환 그 부분의 질병으로만 보기 때문에 일단 유방암이다 그러면 유방에서 그 암세포를 제거하는 방식 위암이다 암을 제거하거나 또 위를 많이 절제하는 방식 그 부분만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번 수술을 하고 5년 이상의 생존율 암 치료율은 무려 72% 정도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 있어서 굉장히 높은 생존율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이 한번 암에 걸리면 그 이후에 전이나 재발이 될까봐 굉장히 걱정을 하게 되죠. 그 부분에서만 암이 생기는 게 아니고 몸은 혈관이나 림프를 통해서 다른 장기로 또 전이가 되기도 합니다. 전이로 인한 사망률이 이제 90%가 넘다 보니 대부분은 이제 암을 한번 걸리고 나면 당장의 어떤 치료 이후에도 전이 재발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전이와 재발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어떤 안내나 신진대사의 강화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이제 많은 환자들이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 이후에 어떻게 건강을 관리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한계점들이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도중에도 항암제가 굉장히 이제 독성이 강하잖아요. 1세대 항암제는 세포독성 항암제이고요. 정상세포와 암세포를 구분하는 것은 오직 그 세포 분열 속도이기 때문에 빠르게 분열하는 모든 세포들에 대해서 같이 독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빠르게 분열한 두피세포, 같이 공격을 받으니까 탈모가 일어나게 되는 거고 빠르게 분열하는 또 소화기, 상피세포, 위장 상피세포의 이 분열 속도가 같기 때문에 이제 소화 능력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잘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부작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이 세포독성 항암제를 좀 더 강화한 게 부족한 점을 보완한 것이 표적 항암제입니다. 근데 표적 항암제도 모든 암에 다 적용이 되지는 않고 일부 암에 적용이 되면서 심지어 효과가 있었지만 다시 또 암세포의 돌연변으로 인해서 내성이 생기기도 하죠. 또 보완한 것이 3세대 항암제, 면역 항암제이지만 면역 항암제도 일부 암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완전하게 치료가 돼서 전이와 재발까지 막는다
라는 이 보고까지는 아직은 그렇게 치료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이 치료 전략을 그 암 자체에만 두기 때문에 치료의 한계와 또 재발 전이에 많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암을 몸 전체에 신진대사와 면역력 강화에 뒀을 때는 전반적인 신진대사가 좋아지면서 전이나 재발의 두려움도 많이 줄일 수가 있고 몸 전체가 다시 건강해지는 효과로 가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암은 어떤 국소질환이나 유전질환보다는 전신질환으로 보고 또 대사질환으로 봤을 때 저절로 사라지거나 또 전이와 재발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낮출 수가 있습니다. 암에 대한 이해가 먼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암은 보통 그 부분 수술로만 이제 끝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먹어야 되고 이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를 많이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총 3가지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충분한 산소, 영양소 공급입니다. 일단 암세포라는 세포의 특징을 보면 정상 세포와 확실하게 다른 세포 대사가 이루어집니다. 미토콘드리아라는 세포 내 소기관이 손상되어 있어서 세포가 계속 분열하다가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를 못하고 무한 증식하는 불멸 세포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포 자체를 튼튼하게 해야 된다. 세포 건강.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세포막의 충분한 건강 상태, 세포막과 미토콘드리아 건강 상태를 지켜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충분한 산소 공급 그리고 균형 잡힌 필수 영양소의 공급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산소 공급이 안 됐을 때 세포는 무산소 호흡을 하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손상이 이루어지고 세포 기능 장애로 이어지게 됩니다. 또 영양소도 마찬가지인데요. 정말 가공식품만 많이 먹게 되면 당연히 세포에 좋은 영양소 공급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 또 미토콘드리아도 손상이 되면서 분열 횟수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영양 상태 이것이 충분한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상적인 체온 유지 그리고 산 알칼리 균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몸 전체의 환경을 말하는 건데요. 산성 체질일수록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 체온이 낮을수록 암세포가 더 잘 자란다.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좋은 정상적인 체온 유지 그리고 산성이 아닌 약알칼리 체질을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러한 것들이 잘 돼도 암에 걸리는 특이한 분들이 가끔 계시죠. 또 이제 암 환자분들 만나보면 약간의 그 비슷한 공통점들이 있는데요.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진 상태입니다. 바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몸 전체의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교감신경은 우리가 일을 할 때 굉장히 긴장하고 좀 굉장히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어떤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상황에서 항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감신경의 항진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호르몬, 콜티졸이 나와서 혈당 상승, 혈압 상승, 근육 수축 이런 몸으로 많이 바꾸고 또 염증도 많이 증가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몸에서는 이제 여러 면역 세포 중에 호중구, 호산구, 호염구, 과립구가 너무 증가하는 몸이 되고 림프구가 굉장히 감소하는 몸이 되면서 면역의 균형이 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들, 완벽주의를 좀 추구하는 분들일수록 교감신경 항진으로 인한 암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좀 항진시키는 방법, 몸을 이완시키고 마음도 같이 이완시키고 많이 웃고 또 좀 여유 있게 사는 이런 스트레스를 좀 줄이는 활동들을 할 때 림프구가 증가하면서 면역의 균형이 같이 바르게 잡히게 됩니다. 충분한 산소, 영양소 공급을 위한 세포의 건강 상태, 산 알칼리 균형과 체온 유지. 그리고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교감신경이 좀 덜 항진될 수 있도록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추는 것.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립선암 3기를 진단받으신 70대 남성분이셨고요. 이분의 경우에는 집안이 모두 의사 집안이고 양방 치료를 굉장히 주장하는 상태에서 스스로 생각을 했을 때 수술을 한번 하더라도 다시 전이, 재발, 또 그 항암제의 고통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몸 전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싶어 하시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몸 전체 신진대사 강화, 몸에 좀 해독을 하고 충분한 영양소 공급,
세포에 꼭 필요한 영양소 공급, 충분한 산소 공급, 운동을 반드시 병행하시도록 말씀을 드렸고, 자율신경의 균형, 특히 스트레스 완화를 좀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과거 사업으로 인한 어떤 마음의 불편함이 있는 원망과 좀 용서하지 못한 어떤 대상이 있었고, 이 미움과 원망이 가득한 상태에서는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든요. 감사로 바꾸고 최대한 용서할 수 있는 이제 마음의 건강까지도 같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식사로는 거의 이제 과일과 채소 섭취를 많이 늘리고, 몸에 좋은 이제 불포화 지방산, 건강한 몸에 좋은 기름 섭취, 그래서 거의 이제 식물성으로 많이 바꿔드렸는데, 이분이 2달 만에도 과일 섭취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다 하면서 50년 동안 있었던 불면증이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마음이 좋아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약 4개월 정도를 실천을 하셨는데요. 전립선암은 PSA 수치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수치가 정상 범위로 확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체력이 너무 좋아지고 마음도 너무 좋아지고, 70대였는데 다시 100세 시대잖아요 요즘은. 그래서 남은 삶을 적다라고 느끼지 않으시고, 굉장히 할 일이 많은, 다시 재기에 성공하고 싶은 욕구까지도 굉장히 많이 높아지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어떤 분의 삶 자체가 몸과 마음, 삶이 같이 회복되는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정말 뿌듯하고 또 도움이 되어서 보람이 있는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암이라는 것이 당연히 처음에는 공포로 다가오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하지만 암 자체를 잘 이해하면 암은 줄어들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고, 또 있다 하더라도 그냥 나의 몸과 함께 계속 건강한 삶을 만들어 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분의 사례와 같은 이야기는 외국 자료에도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70대가 되는 남성분들은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하지만 이 전립선암에 걸렸다고 해서 다 사망으로 가느냐, 0.1% 미만이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또 존스홉킨스 대학의 조나던 앱스타인이라는 사람은 초기 암들은 고아암, 자궁경부암, 초기 암들은 6개월 안에도 사라지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고 했습니다. 고아암도 사라지기도 하고, 초기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1년 안에 사라지는 경우가 30%, 3년 안에는 90%가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또 영국의 유명한 학술지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시신을 부검했을 때 사망의 원인은 교통사고인데 이 몸 안에 종양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30-40%가 넘었다고 합니다. 암으로 인한 어떤 통증, 고통 이런 걸로 돌아가신 게 아니고 다른 원인으로 사망하게 되신 거죠. 그래서 암을 그냥 지닌 채 아무런 고통 없이도 그냥 사셨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암 환자가 급증한 이 원인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환경오염이나 식습관도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많은 이제 조기 건강검진의 결과로 인해서 그냥 있다가 사라질 수 있는 혹조차도 다 발견이 되다 보니 이렇게 암 환자가 폭증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암은 충분히 사라질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암 자체만 제거하는 이 수술과 항암 치료보다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좋게 하는 것, 세포 기능과 신진대사, 그리고 마음의 이 스트레스 관리, 이것이 같이 병행이 돼야만 치료도 되고 그 이후에 전이 재발도 막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암만 보지 말고 몸 전체 환경을 같이 보자, 내 삶을 같이 되돌아보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가족력을 2가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유전자, DNA를 닮아서 우리가 만들어지죠. 건강한 장기도 받을 수 있고 좀 상대적으로 약한 장기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부모님을 닮는다는 것은 맞습니다. 약간 약한 장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암이나 어떤 고혈압, 당뇨, 심혈관 질환 이런 질병까지 가는 것은 개인이 얼마나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큰 병까지는 커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유전자, DNA는 닮지만 그것이 그대로 병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가족력이 시사하는 바는 가족의 생활 습관이 비슷하다, 이럴 때 비슷한 병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예를 들면 한 부부는 거의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편의 경우 전립선암, 아내의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이런 식으로 남성과 여성이 각각
부위는 다르지만 같은 환경에서 같은 음식을 먹고 비슷한 생활 분위기에 산다라면 그것은 이제 닮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가족력이 가족 생활 습관으로 이어질 때, 이럴 때 병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족력이 실제로 바로 질병으로 이어지지 않는 학문적인 근거를 댄다라면 2010년에 발표한 후성 유전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유전학이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DNA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유전자 때문에 병에 걸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에 인간 휴먼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병을 유전자를 알았으니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았죠. 유전자를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제로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이 과정, DNA 메틸화나 히스톤 단백질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유전자가 발현되는 이 과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나쁜 세포가 만들어지고 질병에 걸린다라는 것을 후성 유전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짓는 것은 어떤 환경이라는 거죠. 식생활, 운동, 환경 공기 오염,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나쁜 세포, 또 나쁜 건강하지 않은 몸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후성 유전학은 의료인들은 대부분 알고 계세요. 의대 교과서에도 있고 후성 유전학 관련된 대학원 과정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후성 유전학 쪽으로 가게 되면 질병의 원인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치료법이 매우 폭넓어지기 때문에 후성 유전학을 알고는 있으나 이에 대한 치료법은 아직은 좀 다양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가족력이 아니라는 것은 DNA 자체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후성 유전체에 의해서, 그 환경에 의해서 DNA가 다르게 발현된다. 이러한 근거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암은 우리 가족력이나 유전자에 의한 병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죠. 오히려 유전자 변이는 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암에 걸렸다고 해서 나도 암에 걸릴 가능성이 50% 넘는다, 70%다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그 믿음 때문에 암에 걸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유전자를 보면 적게는 100만 개에서 600만 개 이상 유전자가 너무 다양해요. 이렇게 한두 가지 아무리 많아도 수천 가지 원인이 아니라 몇백만 개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것을 인해서 걸린 게 아니고 어떠한 다른 원인에 의해서 유전자가 변이됐다라는 결과로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유전학이라는 것이 발견된 이후에는 가족력이나 어떤 유전적인 운명에 의해서 내 건강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죠. 운명적으로 병에 걸린다 하면은 정말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삶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건강한 몸, 건강한 삶을 결정짓는다는 거죠. 많은 후성 유전학적 사례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게 코끼리 상아 이야기입니다. 코끼리 상아가 굉장히 고가잖아요. 밀렵꾼들에 의해서 이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막 이제 사냥이 되기 시작하니까 코끼리들도 감정이 있잖아요. 그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세대가 갈수록 점점 상아가 없는 코끼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밀렵이 금지가 되면서 사냥하지 않은 시기가 되니까 다시 코끼리들이 불안과 공포,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면서 이제 상아가 있는 코끼리들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후속 유전적 사례가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일벌과 여왕벌 사례도 알고 계실 거예요. 원래는 같은 애들이잖아요. 그런데 로얄 젤리를 먹은 일벌들이 7주만 살았던 일벌들이 로얄 젤리를 먹고 여왕별로 수명이 긴 벌로 변신하는 거죠. 이 로얄 젤리라는 굉장히 영양가가 높은 이 음식이 후성 유전체를 바꿔서 수명을 다르게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일부러 비만을 일으킨 유전자를 바꾼 쥐에게 좋은 영양소, 비타민이나 베타인이나 이런 좋은 영양소를 충분히 준 쥐에서는 다시 비만이 날씬한 쥐로 바뀌는 이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사실 후속 유전학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은 나에게 달려있다. 우리 가족력, 유전자, 이런 것들에 우리가 내 운명을 맡길 필요가 없고, 내가 얼마나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 내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암에 대한 교과서처럼 굉장히 유명한 암의 생물학이라는 책에서는 암세포의 특징을 6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암은 무한 증식하는 세포입니다.
암세포만이 가지고 있는 분자 성장 인자가 있어서 암은 계속적으로 자랍니다. 우리가 암이 두려운 이유가 이게 계속 자라니까 주변에 혈관, 림프, 주변 장기들을 계속 침해할까봐 그게 이제 두려운 거잖아요. 증식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억제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세포는 종양이 되지 않도록, 무한 증식하지 않도록 억제를 시키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억제 유전자가 억제가 됐기 때문에 이게 계속 무한 증식하는 상태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가 잘 유지가 되고 돌아간다면 무한 증식하지 않는 정상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세포는 일정 횟수를 분열하면 멈추게 됩니다. 횟수가 딱 끝나게 돼요. 이것이 원래 세포의 프로그램이 돼 있습니다. 근데 암세포는 이 세포의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자멸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그래서 무한 증식하게 되는 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네 번째는 암은 무한 복제 능력이 있습니다. 세포의 분열 횟수가 조절이 안 되다 보니까 이 같은 세포가 계속 복제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세포가 무제한적으로 성장 분열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혈관 신생입니다. 암세포는 그 자체로 계속 증식하려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혈관의 미세 환경을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게 혈관들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이제 전이 재발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여섯 번째는 조직의 침습과 전이입니다. 주변 조직으로 혈관 신생을 하면서 옆 조직으로 계속 퍼져나갑니다. 전이 재발이 일어나는 환경을 스스로 계속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뻗어나가기 때문에 다른 이제 암으로 유방암이 림프암이나 폐암이나 이렇게 다른 암으로 번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6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암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세포 실험을 하면서 이것은 너무나 알게 된 굉장한 귀중한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실험실에서 종양을 일부러 만들어내는 동물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동물들에게 종양을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표적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일부러 종양을 만들고 이 종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분자들을 분석하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암세포를 열심히 배양을 해서 암세포를 세서 카운팅을 해서 쥐에게 주입하는 실험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실험을 위해서는 빠르게 종양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범한 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면역기관인 이 흉선이 제거된 굉장히 면역력이 떨어진 쥐를 사용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종양이 빠르게 생길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실험의 이 프로토콜대로 매뉴얼대로 3,000개의 암세포를 세서 면역력이 떨어진 쥐의 피하에 주입을 했습니다. 3,000개 하면 굉장히 많은 수잖아요. 원래 종양이 1기로 발견되는 1세제곱센티미터의 수가 10억 개입니다. 3,000개 정도면 생길 법한데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이 마우스에서는 종양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 피하의 종양을 만들기 위해서 피하 조직의 주사로 이제 주입을 하는데 그냥 말끔하게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근데 또 실험을 해야 되니까 계속 세포수를 늘립니다. 3,000개에서 10배. 3만 개의 세포를 또 주입하고 그래도 암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10배를 늘립니다. 30만 개. 그래도 안 생기고 300만 개. 그래도 안 생겨서 제가 최종 3,000만 개까지 늘렸습니다. 거의 1억 개에 가까운 세포수를, 엄청난 세포수를 주입을 한 거죠. 이렇게 3,000만 개의 세포수를 주입을 했을 때 비로소 암이 생기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30만 개, 300만 개 이런 세포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마우스가 흉선은 없을지라도 혈액 안에 백혈구가 있잖아요. 그 혈액 안에 있는 백혈구의 면역력으로 암이 생기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 작은 100g도 안 되는 이 작은 마우스도 몸에 불필요한 세포들을 제거하는 최소한의 면역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몸에서는 암이 사실 생기기가 어렵구나. 뭔가 몸의 환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암이 생긴다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암은 그냥 세포 좀 넣는다고 쉽게 걸리는 게 아니고 몸 전체 환경이 너무나 심하게 악화됐을 때 정상 세포가 암세포로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을 때 암이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몸의 상태를 보면 이제 세포 상태에서부터 확인을 해보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깁니다. 이 세포 기능을 정상화시켜서 말기암까지 치료했던 100년 전 독일의 의사 막스 거슨에 의하면 이 세포의 대사에 매우 중요한 나트륨과 칼륨의 대사가 완전히 무너져 있을 때 암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세포 내에 저류된 나트륨을 칼륨을 통해서 제거하고 세포 기능을 정상화로 만드는 식이요법을 했을 때 암이 점점점 줄고 사라지고 또 몸 전체가 건강해지는 그런 결과들을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세포 내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너무나 중요한 이 나트륨과 칼륨 대사, 그리고 이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작동할 때 몸은 이제 암이 잘 생기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암세포는 세포 기능 장애이면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미토콘드리아 변성과 이 세포막 장애를 일으키는 우리 몸의 환경 요인으로는 산성 체질을 만들 때입니다. 많은 분들이 산성은 안 좋다, 체질은 약 알칼리 체질이 좋다 하면서 이 산성 체질이 안 좋다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몸에 산성 체질화가 됐을 때 우리 몸에서는 제대로 된 이 pH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서 세포의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고기를 많이 먹는 몸은 또 산성 체질이 되죠. 또 정제 탄수화물, 또 설탕,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게 되면 몸은 빠르게 또 산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성 음식, 과일이나 녹색 채소나 신선한 이런 식품들을 먹지 않을 때도 칼륨 공급이 잘 되지 않으면서 몸은 나트륨이 저류가 되고 산성화 체질로 가게 됩니다. 이런 몸에서는 이제 암세포가 잘 생길 수 있는 거죠. 혈액순환과 림프순환 장애로 인한 독소 배출이 잘 되지 않을 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세포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소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혈액에 당분이 많다거나 지방이 많다거나 독소가 많아서 산소 공급이 잘 되지 않을 때 세포는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암세포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순환도 역시 독소를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순환이죠. 림프순환이 잘 안 될 때도 독소 배출이 잘 안 되면서 충분한 산소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도 암이 잘 생기는 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세포막의 건강 상태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트륨, 칼륨 대사와 함께 중요한 것이 세포의 이중 지질막의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어떤 원인들에 의해서 세포막이 깨져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거나 여러 손상들이 일어납니다. 세포끼리 잘 신호 전달도 되지 않고 세포 속으로 영양소 전달이나 세포 밖으로 독소 배출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세포에 또 기능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을 때 암세포로 잘 변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심각한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의 불균형으로 인해서도 몸이 암세포가 잘 생길 수 있는 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암을 유발하는 성분으로는 다양한 가공식품의 첨가물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첨가물이라는 것은 식품을 가공하면서 보존하거나 또 유통하는 과정에서 또 향을 넣기도 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좀 넣게 됩니다. 하나의 작은 음식만 가공을 해도 편의점에 작은 김밥이나 샌드위치에도 30에서 50가지의 첨가물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사 먹는 가공식품에는 굉장히 다양한 첨가물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첨가물은 간에서 해독을 거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게 너무 과부하게 오게 되면 이제 간에서 해독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모든 이제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는 간 기능의 악화에 있습니다. 해독력이 떨어지고 간에서 다양한 영양소를 합성하고 세포에 필요한 물질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상세포가 만들어지는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공식품 그리고 다양한 첨가물들이 암세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식하는 습관을 들 수 있습니다. 과식을 하게 되면 몸에서 불필요한 대사 물질이 굉장히 많이 만들어집니다. 뷔페 식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다양하게 먹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소화를 시키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소화 시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악취가 나는 방귀가 나오기도 하고 트림이 나오기도 하고, 이 과정을 보면 대사 산물이 많이 생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과식을 아주 가끔 한 번 정도는 무리가 없겠지만 습관적인 과식을 하게 되면 대사 산물 찌꺼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 대사 독소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사 독소를 해독하는 과정도 몸에서 과부하가 생기고 역시 간 기능에 굉장히 악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환경적으로도 여러 플라스틱도 우리 뇌나 간이나 신장에 쌓인다라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 세포 속으로 이게 더 쌓이다 보면 세포 속으로도 흡수가 되는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랬을 때는 이제 세포 기능 장애로도 이어질 수가 있겠죠. 건강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대한 첨가물 음식 줄이고 또 과식보다는 좀 적당한 식사, 그리고 좀 자연에 가까운 친환경적인 소재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암은 대사질환이다라는 이제 책에서 보면 미국의 보스턴 대학의 생화학, 생물학을 공부한 토마스 세이프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암의 발생과 기원,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그동안 우리가 유전자로 원인을 알고 있었던 암이 유전자가 아닌 대사질환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포의 기능, 또 세포의 성장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를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좀 더 1960년대로 거슬러서 바르부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도 암세포는 정상세포와 다른 대사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험을 통해서 세포에 산소 공급을 35% 줄였을 때 세포가 발효 대사를 통해서, 다른 대사를 통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60% 정도 산소 공급을 줄였을 때는 아예 세포가 무산소호흡을 하고 정상세포도 암세포로 바뀌는 이런 실험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페드리셋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암세포의 특징을 보니 세포막이나 또 미토콘드리아에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토콘드리아에 주목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정상세포에 이식을 하니까 정상세포가 암세포처럼 무한 증식하는 형태로 바뀝니다. 반대로 정상의 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암세포에 이식을 하니까 암세포가 더 이상 증식하지 않는 형태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의 핵에 있는 DNA나 세포막의 문제가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의 변성,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장애가 암세포의 특징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에는 이제 여러 원인이 있는 거죠. 세포막이 건강하지 않아서 정상적인 산소, 영양소 공급이 되지 않거나, 또 영양소의 흡수가 좋지 않다거나, 나쁜 음식을 먹었다거나, 공기가 오염됐다거나, 여러 환경의 요인에 의해서 미토콘드리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암세포는 대사 질환이고 세포 기능의 대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을 한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체스터 대학하고 윌버트 암 연구소에서는 유방암 4기 환자들을 대상으로 8주 동안 30명의 건강 상태를 추적 조사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식물성 식단을 줬을 때 8주 이후에 혈당이나 콜레스테롤이 정상화가 되면서 인슐린 저항성도 해결이 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또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안정화가 되고 피로감이 줄어드는 환자 전체의 체력이 좋아지는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이들이 섭취했던 식물성 식단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흔한 과일, 채소, 통곡식, 견과류 이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식물성 식단을 먹었을 때는 훨씬 더 체력이 좋아지고 심리적으로도 안정화가 되는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식물 영양소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화학 물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식물 입장에서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보호 물질입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활성산소를 줄여주고 면역 세포들을 돕는 굉장히 이로운 영양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사과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실질적으로도 이 면역력을 굉장히 많이 증가시키는데 작용을 합니다. 아토피 환자나
자가 면역 질환 있는 분들에게 이 퀘르세틴이라는 영양소와 이 사과 섭취를 늘렸을 때 굉장히 많은 염증이 줄고 가려움증이나 고통이 줄어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으로 포도에 들어있는 레스베라트롤도 있고요. 토마토에 라이코펜도 있고 블루베리에 보라색 성분들인 이런 안토시아닌, 딸기에 피세틴 이런 성분들이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이런 성분들이 암세포의 성장도 막고 혈관 신생도 막으면서 면역세포에는 굉장한 활력을 주는 것들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러한 성분들은 몸에 있는 독소로 작용하는 활성산소를 또 중화시킵니다. 활성산소만 중화가 돼도 굉장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활성산소가 많은 몸에서는 세포막도 손상이 되고 DNA도 손상이 되고 암세포의 발현을 더 증가시킨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암을 국소질환으로만 접근을 하니까 이제 그 부위의 어떤 제거, 방사선, 그 부위만 이제 항암 치료를 병행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암으로 인해서 사망하는 사례는 이제 전이와 재발로 인한 확률이라는 것이 90%까지 밝혀졌습니다. 하나의 이제 암에 걸리면, 예를 들면 유방암에 걸릴 경우 림프암이나 폐암이나 뼈암으로 전이가 되고 전립선암도 뼈암으로 전이가 되는 사례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췌장암이나 대장암도 간암으로 전이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전이 재발로 인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실제 사망하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하나의 암을 제거했다고 해서 암이 국소질환이라면 하나의 암을 제거하면 나아야 되는 것이 정상인 거죠. 하지만 제거했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에 다시 퍼지게 됩니다. 만약에 다른 몸이 완벽하게 건강하다라면 이제 다시 암을 제거할 수 있겠지만 동일하게 면역력이 떨어진 몸이기 때문에 전이 재발도 쉽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몸 전체로 퍼질 수 있는 암의 환경이 이미 갖추어진 상태라서 국소질환이 아니고 전신질환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암을 완치한다라는 개념은 몸 전체의 면역력을 같이 끌어올려야 되는 거죠. 아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세포는 하루에도 5,000개 정도가 생긴다. 면역력이 좋을 때는 사라지지만 면역력이 나빠졌을 때는 이것이 계속 5,000개가 사라지지 않고 5만 개, 50만 개 계속 불어나면서 이제 암으로 발견이 된다. 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얘기만 해도 암은 어디서든 우리 몸에서 작은 세포 단위에서는 돌연변이 세포가 일어날 수 있지만 이것이 잘 제어가 될 때는 사라지고 면역력이 제어가 되지 않을 때 면역에 이상이 왔을 때는 암으로 계속 발전하게 되는 거죠. 몸 하나의 암에 걸리면 여기저기 다른 데서도 암이 걸리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 이유는 몸 전체가 이미 암에 걸릴 수 있는 환경 요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을 절대 국소질환으로만 보지 마시고 몸 전체의 신진대사를 강화시키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전신질환의 개념으로 보는 것이 치료에 가깝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암 생존율은 무려 72%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암 생존율이라는 것의 기준이라는 것은 5년 동안에 암이 재발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5년 하고 일주일 후에 다른 암이 생겼다 해도 생존율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통계만을 보기 때문에 그 이후 사실 5년만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그 이후에 10년, 15년, 20년 그 이후의 삶까지도 같이 확인을 하지 않은 허점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5년 동안의 생존율이라서 사실은 정확한 통계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독일의 안드레아스 모리츠라는 사람이 쓴 암은 병이 아니다. 마지막 생존 전략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암이 만약에 사람을 공격하고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생겨난 거라면 마치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 열을 발생하고 염증을 만들고 통증, 붓고 이렇게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처럼 증상을 줘야 되는데 암은 일단 무증상인 경우가 참 많죠. 체력이 좀 떨어지고 소화가 안 되고 이런 정도는 있지만 암세포 자체가 어떤 세균 바이러스처럼 막 염증을 일으킨다거나 즉각적으로 통증을 만든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무증상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사고 환자들 나중에 그 부검해서 발견하는 종양 환자들을
무려 30% 40% 이렇게 많이 보게 되는 거죠. 무증상, 무통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암은 통증을 즉각적으로 만들지 않고 즉각적으로 뭔가 바로 조직 손상이나 고통을 주지 않는다라는 측면에서 암은 병이 아니고 우리 몸을 뭔가 치유하기 위해서, 뭔가 생존하기 위해서 변신한 거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암세포의 배경을 보면 암은 무산소호흡을 하는 세포입니다. 근데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내 몸이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나라도 산소를 쓰지 말자, 다른 대사를 하자 해서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발효 대사를 하게 됩니다. 산소를 쓰지 않아도 되는 이 세포로 바뀌면서 몸이 내분비계, 호르몬계, 면역계가 뭔가 이 암이 더 커지도록 만들어가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 몸이 없애기 위한 거라면 더 줄여가야 되는데 내 몸이 뭔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도 지탱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무산소호흡을 하는 세포로 변신한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은 암이 즉각적인 통증이나 즉각적인 조직 손상이나 또 통증을 유발하지 않고 뭔가 버티기 위한 하나의 새로운 모습으로 바뀐 상태라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암을 가지고 있다가 몸이 환경이 개선이 되고 산소나 영양소나 스트레스가 제거됐을 때 암이 있다가도 줄어들거나 사라지고 또 관해가 일어난다고 하죠. 그냥 그대로 멈춰져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암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암은 몸의 환경이 나빠졌을 때, 산소, 영양소가 부족할 때 생겼다가 다시 몸의 환경이 좋아지면 사라질 수 있다 또는 줄어든다 라는 관점에서 암은 하나의 병이 아니고 치료 전략이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한 몸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를 잘 공급을 한다라면 무산소 호흡을 하는 암이 생길 리가 없겠죠. 그래서 산소 그리고 영양소가 충분한 몸, 영양소가 충분한 세포는 돌연변이를 일으키지 않아도 되는 건강한 세포 분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가 이 세포 분열 횟수를 조절하는데요.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을 주지 않기 때문에 세포는 정상적인 세포 자멸 프로그램으로 무제한 증식하지 않는 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산소와 영양소가 충분한 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몸 전체 환경인데요. 산성 체질이 아닌 약알칼리 체질로 만드는 방법. 암은 산성 체질에서 많이 생깁니다. 약알칼리 체질을 잘 유지할 때 암세포는 잘 생기지 않습니다. 약알칼리 체질을 만들면서 동시에 정상적인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체온이 낮은 환경에서 암세포는 더 잘 자란다고 하죠. 체온 1도만 올려도 면역력이 올라간다라는 이제 주장을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 몸이 차갑지 않은 상태, 정상 체온 상태에서는 혈액순환이나 면역력이 잘 발현이 됩니다. 정상 체온을 유지하면서 몸의 환경을 만드는 것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율신경계의 균형입니다. 많은 암 환자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너무 완벽하게 자기 일을 하시는 분들, 너무 또 착해서 희생적으로 나보다 남만 배려하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교감신경계가 지나치게 항진이 되고 부교감신경계가 굉장히 많이 저하가 됐을 때 이제 암이 잘 자라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마음의 여유, 또 마음의 어떤 미움이나 갈등이나 원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는 상태, 좀 깨끗한 마음을 가진 상태를 만드는 것도 암이 잘 생기지 않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는 일단은 몸의 독소를 줄이고 영양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몸의 장기로 본다면 간 기능을 빠르게 복구시키면서 장의 건강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세포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신진대사를 강화하면서 영양과 해독의 원리를 적용하면 되는데요. 일단은 암 환자에게 정말 첫 번째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은 신선한 과일과 채소 섭취입니다. 과일은 당분이 많이 들어있는 걸 먹으면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저당도 과일 추천을 많이 합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블루베리 같은 과일, 베리류 과일이 또 굉장히 몸에 좋죠. 또 당분이 적기 때문에 암에 대한 그런 불안함이나 당에 대한 불안함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베리류 하면은 많은 분들이 다 건강에 좋은 걸 알고 계시잖아요.
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당도 과일,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을 많이 드시도록 권합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아침 식사로 꼭 200g 정도씩 드시게 하고요. 점심과 저녁 식전에도 이 베리류 과일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습니다. 당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과일도 같이 섭취하시면 좋은데요. 사과나 오렌지나 키위 같은 과일 드시면 좋습니다. 고당도 과일은 이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이런 과일이 있고, 지나치게 당분을 강조한 그런 스테비아를 넣은 과일들은 좀 절제하시는 것이 좋겠죠. 또 과일과 함께 이 십자화과 채소는 굉장히 많은 이제 항산화 성분이나 또 항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염증을 억제하고 몸 전체 환경을 좋게 만듭니다. 그래서 뭐 브로콜리나 양배추나 방울 양배추, 케일 같은 십자가 채소를 같이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채소들은 생채소로 너무 많이 드시면 가스가 차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익혀서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사과와 함께 사과, 케일, 양배추 이렇게 갈아서 같이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또 암이 있는 분들은 일단 채소즙을 하루에 3잔 정도, 3잔에서 5잔 정도 마시면 좋은데요. 케일즙이나 양배추즙이나 사과 케일즙 이렇게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과일과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빠르게 간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또 세포 하나하나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는 과일과 채소를 굉장히 이제 많이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점심과 저녁 식사에도 지나치게 한식을 너무 잘 드시는 것보다는 일단 좀 가볍게 소화기에 무리를 주지 않는 식사가 좋습니다. 영양 섭취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니까 많은 분들이 고기도 많이 드시고 안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요. 영양 섭취가 중요하지만 간의 건강에 얼마나 이로운가를 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밥을 드실 때도 밥에다가 여러 쌈채소들, 해조류들, 버섯류들 같이 드셔도 좋고, 단호박이나 고구마 같이 이것을 한 끼 식사로 하셔도 좋습니다. 점심, 저녁, 식전에는 블루베리나 과일을 좀 더 먼저 드실 때 간 건강이 빠르게 회복이 되니까 같이 식전 과일, 또 신선한 채소 섭취 꼭 신경을 쓰시면 좋습니다. 혈관 건강을 위해서도 올리브 오일이나 견과류, 들기름 섭취가 도움이 되고, 몸의 이 면역 염증 회로에 있어서도 오메가3 지방산이 염증에 도움이 됩니다. 아마씨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돼서 항염 작용, 항암 작용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채소, 샐러드, 올리브오일, 들기름, 아마씨 같이 섭취하는 것, 견과류 섭취하는 것도 같이 꼭 병행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채식과 운동만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채식만 가지고 모든 병이 낫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신경계 균형입니다. 저도 열심히 채식하시고 열심히 운동하셨는데도 암이 더 잘한 분들의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암이라는 것은 음식뿐만이 아니고 제가 늘 강조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에서 면역세포의 활동성이 달라집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된 상태에서는 면역세포 림프구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해요. 림프구가 잘 작동을 해야 우리 몸의 NK세포나 이 T세포가 암세포를 잘 제거하는 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런데 늘 뭔가 강박, 압박, 스트레스, 짜증, 불안, 원망 이런 것들이 가득한 마음 상태에서는 이 자율신경계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감신경이 늘 항진되어 있어서 면역의 스위치가 딱 켜지지 않아요. 면역의 스위치가 켜지려면 부교감신경 항진돼야 됩니다. 독일의 리케 게르트 하머라는 박사는 많은 암 환자들의 공통점으로 마음에 심각한 갈등 상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 상태에서는 이제 암의 종양 상태를 봤을 때 뭔가 이렇게 원형을 이루는 그런 조직의 모습이 발견이 됐다고 해요. 저도 많은 암 환자들을 만나보면 마음에 뭔가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갈등, 또 원망, 심리적인 그런 고통 요소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채식과 운동만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이 마음의 건강의 문제도 같이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의 스위치를 딱 켜는 몸은 마음이 일단은 감사, 또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또 미움이 아니라 어떤 용서와 화해, 평화로운 마음 상태가 이루어질 때 면역의 스위치가 켜지면서 림프구가 활성화되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세포들이
이 자율신경계에 따라서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꼭 아시고 정말 많이 웃으시고 마음의 여유를 더 가지시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뀔 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암이라는 병은 전신질환이고 대사질환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족이나 운명에 매이지 마시고 나의 삶을 더 건강한 생활습관, 또 건강한 마음가짐으로 바꾸실 때 이 암이라는 병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꼭 건강한 식습관, 또 건강한 마음 습관, 삶의 건강한 좋은 습관들을 꼭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